서울 강남구 오전 7시 30분입니다. 박도연은 침실 옆 드레스룸에서 셔츠를 골랐습니다. 네이비 수트에 어울릴 화이트 셔츠, 세탁소에서 막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다림질 주름 하나 없이 완벽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성공한 40대 남자였습니다. 로펌 율촌의 파트너 변호사, 15년 경력, 승소율 87%. 명함에 새겨진 숫자들이 그의 인생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커피 내렸어요. 아내 윤서진의 목소리가 1층에서 들려왔습니다. 도현은 넥타이를 매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거실 너머로 보이는 주방에서 서진이 에스프레소 머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옆모습을 비췄습니다. 결혼 12년 차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8살 박준서가 식탁 앞으로 뛰어왔습니다. 교복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도현은 무릎을 굽혀 아들의 넥타이를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오늘 수학 시험이지? 네? 100점 맞을 거예요. 5살 박지우가 소파에서 인형을 안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만화 주제가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도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의 세계였습니다. 완벽하고 견고한 일상이었습니다. 커피를 받아든 도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8시 10분. 출근까지 20분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 김 회장 건으로 회의가 있어.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그녀의 미소는 언제나처럼 따뜻했습니다. 도현은 가방을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그는 오늘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오전 10시 고객 미팅, 오후 20억 출석, 저녁 7시 파트너 회의. 빈틈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거라는 것을요. 서울대학교 병원 비뇨기과 오후 4시입니다. 도현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사실 이 병원에 오게 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2주 전 회사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정밀 검사 필요라는 문구 하나.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했습니다. 건강에는 자신 있었으니까요. 담당의 김준혁 교수가 모니터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현은 별 긴장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들려주세요. 선천적 무정자증으로 확인됩니다.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도현은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무정자증이요? 네. 정액 내 정자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선천적인 경우라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김 교수는 차트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염색체 검사 결과를 보면 태어날 때부터 정자 생성 기능이 없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도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그럼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진료실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게 느껴졌습니다. 도현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선천적이라는 건 결혼 전부터 그랬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평생 이 상태셨을 겁니다. 도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결혼 12년. 준서, 지우. 두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넥타이를 매주던 아들. 소파에서 인형을 안고 있던 딸. 그 순간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여쭤볼 게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도현은 기계적으로 인사하고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의 다리는 제 몸을 지탱하기 힘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병원 주차장으로 내려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석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천장, 형광등, 콘크리트 기둥.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평생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 그렇다면 준서는? 지우는? 질문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도현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었습니다. 가장 최근 사진은 지난 주말 남산타워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4명이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해 아이들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준서의 눈, 지우의 코, 누구를 닮았을까? 그는 지금껏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의 아이들이라 믿었습니다. 12년 동안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변호사로서 15년간 단련된 이성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 도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와 강남대로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도로는 막혀 있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핸들을 잡은 채 정지선 앞에서 멈췄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도현의 시선은 앞을 향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무엇을 봐야 할까? 아이들의 얼굴? 서진의 표정? 아니면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저녁을 먹어야 할까? 그는 답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부터 그의 세계는 달라졌다는 것. 완벽하다고 믿었던 일상에 균열이 생겼다는 것. 그 균열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깊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후 7시 20분이었습니다. 도현은 엔진을 끄고 잠시 차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커튼 너머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서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도현은 가방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왔어요. 준서가 거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도현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그러나 그의 가슴 한쪽은 무거웠습니다. 수학 시험 잘 봤어? 네, 95점 받았어요. 서진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회의 끝났어요? 응, 일찍 끝났어. 도현은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지우가 인형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응, 예쁘네. 도현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거실의 소파, 식탁의 접시들, TV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 그러나 도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12년간 쌓아온 이 모든 것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진실은 무엇일까?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의심이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저녁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서진이 밥그릇을 나눠주었습니다. 준서가 반찬 투정을 했습니다. 지우가 물을 엎질렀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현에게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떴습니다. 씹어 삼켰습니다.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검색창이 떠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자연 임신 가능성, 친생자 확인 방법, DNA 검사 절차.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도현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그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고 법정에 서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매 순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재에서 보내는 밤이 길어졌습니다. 노트북 화면 앞에 앉아 검색을 계속했습니다. 무정자증, 유전 확률, 친생자 확인. 키워드를 바꿔가며 정보를 모았습니다.
변호사로서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확실한 진실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도현은 포털 사이트에서 한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청담조사사무소. 리뷰가 많았습니다. 신뢰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그는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담 예약하고 싶습니다. 네, 언제 방문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녁 7시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성함과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도현은 정보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건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청담동 골목 안쪽 3층 건물이었습니다. 도현은 계단을 올라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가죽 소파 2개와 테이블 하나. 벽에는 자격증과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인테리어는 단순했지만 깔끔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쪽 사무실에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였습니다. 회색 셔츠에 청바지, 편안한 차림이었습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최성훈입니다. 대표 조사원이고요. 박도현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최성우는 도현을 사무실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2개, 파일 캐비닛이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청담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모든 것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성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확인하고 싶으신가요? 외도 여부입니다.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도현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신가요? 도현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최성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최성훈은 서류를 펼쳐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이시군요. 네, 자녀가 있으신가요? 둘입니다. 8살, 5살. 최성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증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도현은 서명하고 착수금을 이체했습니다. 최성훈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일주일 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부인의 일상 패턴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은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핸들을 잡고 앞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그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도현은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법정에 서서 변론했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 조언했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아이들과 놀아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서진을 볼 때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손짓. 12년 동안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모든 것이 이제는 의문으로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변호사로서 단련된 자제력이 도움이 됐습니다. 목요일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성훈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뵐 수 있을까요? 네, 몇 시가 좋으신가요? 7시는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현은 책상 위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날일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청담조사사무소입니다. 도현은 다시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최성훈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들어오세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최성훈은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시죠.
도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최성우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부인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패턴인가요?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판교에 가십니다. 도현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판교요? 네, 테크노밸리 근처 카페입니다. 블루노트라는 곳이에요. 최성우는 사진을 꺼냈습니다. 카페 외관 사진이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 유리창이 넓었습니다. 그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도현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 서진이 있었습니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와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남자였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입니까? 최성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차량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이진호 35세. 변호사입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이진호. 도현의 후배였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습니다. 7년 전 도현이 직접 채용했습니다. 재능 있는 후배였습니다. 신뢰했습니다. 식사도 함께 했고 술자리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그를 집에 초대한 적도 있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차량 등록증을 확인했습니다. 최성우는 다른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서진과 이진호가 카페에 앉아 있는 모습.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목요일 오후 3시. 대화하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신체 접촉은 없었어요. 도현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밝았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진호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편안해 보였습니다. 다른 증거는 없습니까? 아직 확정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패턴이 명확합니다.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도현은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속 추적해 주십시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2주 더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성훈이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건 복사본입니다.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도현은 파일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숨이 막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석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진호.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이진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왜 하필 이진호인가?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청담동을 빠져나와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도로는 한산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늦었네요. 저녁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 도현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진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문을 닫았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서진과 이진호. 목요일 오후 3시. 판교 카페. 도현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 배신감, 혼란.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사진을 파일에 넣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세상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도현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금요일 로펌 사무실입니다. 도현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이진호였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은 표정을 관리하며 대답했습니다. 진호야.
오늘 일정 어때? 오전에 미팅 하나 있고요. 오후는 여유롭습니다. 그래. 수고해. 이진호가 지나갔습니다. 도현은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젊고 유능한 변호사. 신뢰하던 후배.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 아니었습니다. 내일 모레가 목요일이었습니다. 도현은 달력에 표시를 했습니다. 목요일 오후 3시. 판교.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로. 탐정의 사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이틀 후 목요일이 왔습니다. 도현은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점심을 거르고 차에 올랐습니다. 판교로 향했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블루노트 카페를 입력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여유를 두고 출발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를 찾았습니다. 2층 건물, 유리창이 넓은 곳. 도현은 카페 맞은편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시야가 확보됐습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 10분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익숙한 차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제네시스. 서진의 차였습니다. 차가 카페 앞에 섰습니다. 서진이 내렸습니다.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분 후 다른 차가 왔습니다. 검은색 BMW. 이진호의 차였습니다. 그가 내려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카페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창가 자리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과 이진호.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이 웃었습니다. 이진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 서서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후배. 목요일 오후 3시. 판교 카페.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도현은 뒤돌아섰습니다.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꺼내 최성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대표님, 저 박도현입니다. 네, 변호사님. 조사를 확대해 주십시오. 호텔, 통화 기록, 송금 내역까지 모두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괜찮습니다. 완벽한 증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현은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카페가 멀어졌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건물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진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도현은 그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법정에 섰습니다.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집에서는 아이들과 저녁을 먹고 TV를 봤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내면은 달랐습니다. 도현은 매 순간 관찰했습니다. 서진의 표정, 말투, 행동.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목요일마다 그녀는 오후에 외출했습니다. 백화점 간다, 친구 만난다는 말을 남기고요. 도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켜봤습니다. 금요일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성훈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자료가 준비됐습니다. 오늘 저녁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현은 전화를 끊고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오후 3시. 퇴근까지 4시간 남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하늘이 흐렸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녁 7시. 청담조사사무소입니다. 도현은 익숙한 계단을 올랐습니다. 302호 문을 열었습니다. 최성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거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도현은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성훈은 파일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2주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들려주세요. 최성훈은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지난달 15일부터 22일까지 변호사님께서 싱가포르 출장 가셨던 주간입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했습니다. M&A 건으로 일주일 출장을 갔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이진호 씨의 차량이 변호사님 댁 앞에 3번 포착됐습니다. 사진이 펼쳐졌습니다. 첫 번째, 밤 10시 32분. 두 번째, 밤 11시 15분. 세 번째, 새벽 1시 48분. 검은색 BMW가 집 앞 골목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차량이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머물렀습니다. 도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주먹을 쥐어 떨림을 멈췄습니다. 최성우는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로비 CCTV입니다. 서초동 H호텔 지난 3개월 동안 4차례 방문 기록이 있습니다. 사진 속에 서진과 이진호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었습니다.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목요일이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였습니다. 체크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진호 씨 명의로 예약됐고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체류했습니다. 도현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진의 옆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이진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러웠습니다. 송금 내역입니다. 최성훈이 통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이진호 씨가 부인 명의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했습니다. 총액은 1,800만 원입니다. 도현은 내역을 훑어봤습니다.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불규칙한 금액이었습니다. 날짜는 다양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의 기록이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통화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서진과 이진호 사이의 통화. 월 평균 120회, 하루 평균 4회였습니다. 통화 시간은 짧게는 3분, 길게는 40분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패턴으로 볼 때 최성우는 말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도현도 알고 있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도현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증거는 완벽했습니다. CCTV, 호텔 기록,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변호사로서 판단했을 때 이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최성훈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도현은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진호 씨의 신용카드 내역입니다. 최근 1년간 베이비 용품점 아동복 매장에서 여러 건의 결제가 있었습니다. 영수증 사본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유아복, 장난감, 책. 금액은 매번 달랐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추가로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파일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최성훈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석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이퍼를 작동시키지 않았습니다. 창밖 풍경이 흐려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도현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유전자 검사기관이었습니다. 예약 없이 방문했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본인과 자녀 두 분의 검체가 필요합니다. 구강 상피세포 채취로 진행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도현은 검체 채취 키트를 받았습니다. 2세트였습니다. 준서와 지우목 씨였습니다. 그는 키트를 가방에 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현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과자를 샀습니다. 초콜릿 쿠키와 젤리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사주던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3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서와 지우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도현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과자 사왔다. 와, 초콜릿 쿠키. 지우도 다가왔습니다. 도현은 과자 봉지를 건넸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엄마는? 친구 만나러 나갔어요. 준서가 대답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목요일이 아니었습니다. 준서야, 아빠가 게임 하나 할까? 무슨 게임이에요? 입 벌리고 아는 거야. 누가 더 크게 벌리나? 준서가 웃었습니다. 그게 무슨 게임이에요? 재밌어. 해볼래? 좋아요. 도현은 가방에서 검체 채취 키트를 꺼냈습니다. 면봉이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대로 준비했습니다. 자, 크게 해봐. 아, 준서가 입을 벌렸습니다. 도현은 면봉으로 볼 안쪽을 살짝 문질렀습니다. 5초 정도였습니다. 준서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 됐다. 잘했어. 이게 게임이에요? 응. 지우도 할 차례야. 지우를 불렀습니다. 5살 딸은 인형을 안고 다가왔습니다. 지우도 해볼래? 네. 같은 방식으로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지우도 순순히 따라주었습니다. 도현은 두 면봉을 각각 용기에 넣고 밀봉했습니다. 라벨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아빠도 할 거예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도현은 웃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도현의 검체는 이미 병원에 제출돼 있었습니다. 2주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다시 TV 앞으로 갔습니다. 도현은 검체 용기를 가방에 넣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용기를 꺼내 서랍에 넣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하늘이 개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쳤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 번호를 찾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검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방문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에 팔을 올렸습니다. 이마를 손등에 기댔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모였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만 남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 그것이 나오면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도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선천적 무정자증. 준서와 지우. 12년의 결혼. 목요일 오후 3시. 이진호.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금요일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문 가능하신가요? 지금 가겠습니다. 도현은 회사를 일찍 나왔습니다. 송파구로 차를 몰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접수했습니다. 상담실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 연구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현은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박준서 군과 의뢰인의 친자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입니다.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박지우 양과 의뢰인의 친자 관계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일치율 0%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두 자녀 모두 의뢰인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닙니다.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연구원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숫자와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0%. 친자관계 부정. 추가로 확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연구원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의뢰하신 대로 제3자 검체와 비교 분석했습니다. 박준서 군과 제3자의 유전자 일치율 99.99%, 박지우 양과 제3자의 유전자 일치율 99.99%입니다. 생물학적 부자 관계가 확인됩니다. 도현은 서류를 받았습니다. 이진호. 그의 이름이 제3자란에 적혀 있었습니다. 확인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은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운전석에 앉아 앞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천장, 형광등, 콘크리트 기둥, 준석, 지욱, 8년, 5년. 그들의 웃음소리, 울음소리, 첫걸음, 첫마디, 모든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준서를 처음 안았을 때, 지우가 태어났을 때, 돌잔치, 유치원 입학식, 생일, 크리스마스. 12년 동안의 기억이 지나갔습니다. 도현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리 없이, 완전히. 분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절망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로펌 사무실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법무팀입니다. 나 박도현이야. 송 변호사 바꿔줘. 잠시 후 송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의 대학 동기이자 같은 로펌 파트너였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민준아, 소송건 하나 맡아줄 수 있어. 무슨 소송인데? 친생 부인의 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송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응. 내일이야.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월요일에 사무실에서 보자. 서류 준비해둘게. 도연아, 고맙다. 월요일에 보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도로가 막혔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운전했습니다.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앞차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줘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그러나 이제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감정이 아닌 법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는 것을. 진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는 것을. 그의 손이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도현은 송민준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송민준이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 대신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앉아. 송민준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도현은 가방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송민준이 커피를 건넸습니다. 준비한 서류 있어? 응. 도현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CCTV 사진, 호텔 기록, 송금 내역, 통화 기록, DNA 검사 결과. 모든 증거가 정리돼 있었습니다. 송민준은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5분, 10분. 송민준이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아, 이건 알아. 완벽한 증거야. 소송 진행하면 이길 수 있어. 친생 부인은 확실하고 손해배상도 인정받을 거야.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도연아, 송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해봐. 소송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 아이들도 있고. 알아. 도현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도 며칠 밤을 고민했어. 아이들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져. 그래도 이대로는 못 살아. 거짓 위에 선 삶은 의미가 없어. 송민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내가 도와줄게. 소장 작성하자. 고맙다. 두 사람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송민준이 파일을 열었습니다. 도현이 내용을 불러주었습니다. 원고 박도연, 피고 윤서진, 이진호. 청구 취지는 친생 부인의 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제기할 거야. 서진에게 3억, 이진호에게 1억. 근거는 민법 제844조 친생 부인,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증거는 모두 여기 있어. 송민준이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법률 용어가 화면에 채워졌습니다. 도현은 옆에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2시간이 흘렀습니다. 다 됐어. 송민준이 출력 버튼을 눌렀습니다. 프린터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소장 20페이지, 증거 목록 15페이지. 도현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명하고 법원에 접수할게. 언제 제출할 거야? 오늘 오후.
그 전에 서진한테 말할 거야?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소장 접수하고 나서 통보할 거야. 송민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의 결심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 3시 서울가정법원입니다. 도현은 민사접수처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친생 부인의 소와 손해배상 청구 맞으시죠? 네, 접수 완료됐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4드 단일만 2345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도현은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강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집에서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일이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도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시동을 걸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집 거실입니다. 아이들은 2층 방에 있었습니다. 도현이 미리 부탁해서 올려보낸 것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도현과 서진만 남았습니다. 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현은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장 사본이었습니다. 서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읽어봐. 서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친생 부인의 소야. 오늘 오후에 법원에 제출했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CCTV 사진이 보였습니다. 호텔 기록이 첨부돼 있었습니다. 당신이 조사를 했어요? 응,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요? 한 달 전. 병원에서 진단받았어. 선천적 무정자증이라고. 그럼 그래. 준서랑 지우는 내 아이가 아니야. DNA 검사로 확인했어. 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도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12년 동안 거짓말했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두 아이를 내 자식이라 믿고 키웠어. 그런데 미안하다고. 저도 힘들었어요.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진호 오빠랑은 당신 만나기 전부터 알았어요. 대학교 선후배였어요. 헤어졌다가 결혼하고 나서 다시 만났어요. 언제부터? 결혼 2년 차 때요. 당신이 일에 바빴고 저는 외로웠어요. 도현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준서 임신했을 때 알았어요. 당신 아이가 아니라는 거.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당신은 너무 좋아했고 저는 겁이 났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숨긴 거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진이 소파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현 앞에 앉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요. 아이들은 죄가 없어요. 당신도 아이들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지. 도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실을 몰랐을 때야. 지금은 달라. 모든 게 거짓이었어. 그래도 서진아, 도현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나는 내 남편이 아니야. 준서랑 지우의 아빠도 아니야. 법적으로도 생물학적으로도. 이진호가 그들의 아버지야. 서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송은 진행할 거야.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거야.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당분간 회사 근처 호텔에서 지낼 거야.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하자. 당신 가는 거예요? 응, 아이들한테는 내가 설명해. 어차피 알게 될 거야. 도현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서진이 뒤따라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도현은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진실 위에 서 있어야 해. 우리는 처음부터 가족이 아니었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도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집이 보였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방이었습니다. 도현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앞만 봤습니다. 차는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가정법원 3층 법정이었습니다. 도현은 원고석에 앉았습니다. 맞은편에 서진과 이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각자 변호사를 대동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개정이 시작됐습니다. 2024드 단일만 2345호 친생부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시작하겠습니다. 송민준이 일어나 진술했습니다. 원고 박도현은 피고 윤서진과 2012년 결혼했습니다. 슬하에 2 자녀를 두었으나 금년 원고가 선천적 무정자증 진단을 받으면서 친생관계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증거가 제출됐습니다. 병원 진단서, DNA 검사 결과, CCTV 사진, 호텔 기록, 송금 내역. DNA 검사 결과 2 자녀 모두 원고의 생물학적 자녀가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고 이진호가 생물학적 부친임이 밝혀졌습니다. 서진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생활이 행복했으며 원고 역시 자녀들을 사랑하며 양육했습니다. 친생 관계가 부정된다 해도 12년간의 가족 관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윤서진 진술하시겠습니까? 서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위어 있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남편을, 원고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원고도 아이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행복했잖아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잖아요. 도현이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허락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는 진실을 몰랐습니다. 도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진실을 알았다면 그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속임수 위에 세워진 행복은 행복이 아닙니다. 저는 12년 동안 거짓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시간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만큼은 확인받고 싶습니다. 서진이 주저앉았습니다. 이진호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진호가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2 아이는 제 자식이 맞습니다. 서진 씨와의 관계도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지속됐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원고에 대한 배신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매일 생각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겁이 났습니다. 이진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인신문, 증거검증, 최종 변론.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선고일은 2주 후 금요일 오전 10시입니다. 법정이 폐정됐습니다. 2주 후 선고일이 왔습니다. 도현은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송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맞은편에 서진과 이진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 윤서진 사이의 자 박준서, 박지우는 원고의 친생자가 아님을 인정한다. 첫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피고 윤서진은 원고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두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피고 이진호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 세 번째 문장이었습니다. 이상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멈췄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민준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겼다. 응? 서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이진호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도현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송민준이 말했습니다. 힘들었지? 응?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어. 이제 뭐 할 거야? 정리해야지. 집도 팔고 새로 시작해야 해. 도와줄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맙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거웠던 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법의 문이 닫히는 순간 도현의 마음속에서도 과거가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기묘했다. 봄은 2번 왔고 겨울도 1번 지나갔다. 박도현이 강북의 작은 사무실 문을 열 때마다 그는 자신이 정말 같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웠다. 세련된 강남 로펌은 이제 없었다. 대신 을지로 재단 건물 4층의 반 지하 같은 이 공간에서 그는 혼자였고 고요했다. 사무실은 작았다. 책장 한 칸, 낡은 책상, 녹슨 서랍장.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좁은 공간이 최고급 인테리어의 강남 사무실보다 더 숨이 편했다.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다. 오후 3시쯤이면 햇빛이 사무실 바닥에 직사각형으로 깔렸다. 그 직사각형 빛이 떨어지는 자리에 도현은 앉아 있었다. 서류 더미가 쌓여 있었지만 손은 멈춰 있었다. 그는 여전히 목요일 오후 3시에 무언가를 기다리는 습관을 못 버렸다. 그 시간이 오면 몸이 자동으로 창문을 향했다. 한강 위에 햇빛이 흔들거릴 때 그는 깊게 숨을 내쉬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낡은 앤드로이드 폰이었다. 고급 스마트폰도 SNS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아빠,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 준이었다. 이제 12살. 도현은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응, 준이. 뭐해? 엄마가 날 데리러 온대. 이번 주말에.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도현의 손이 떨렸다. 아내는 이미 이진호와 다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법정의 판결 이후 세상은 놀랍도록 빠르게 움직였다. 이진호는 변호사 자격을 잃었고 서진은 대학원 생활로 돌아갔다. 그리고 아이들은 법적으로 더 이상 도현의 자식이 아니게 되었다. 좋아. 엄마 말씀을 잘 들어. 그리고 도현은 한 번 더 멈췄다. 준이와 둘째 여인이는 더 이상 자신의 법적 자녀가 아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도현의 아이였다. 그 사실은 어떤 법적 절차도 지울 수 없었다. 아빠가 잘하고 있는 거 알지? 모든 게 복잡하지만 아빠는 너희를 사랑해. 그건 절대 바뀌지 않아. 응. 아빠도 사랑해. 통화를 끝내고 도현은 한동안 창문을 봤다. 한강은 여전히 흘러갔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것이 물이라고 누군가 말했던가. 밤 10시쯤 도현은 책상 옆에 놓인 노트북을 열었다. 낡은 종이 일기장이 아닌 실제 컴퓨터였다. 그는 천천히 타이핑했다. 진실은 아프다. 그렇지만 거짓만큼 부패하지는 않는다. 화면 속의 글자를 읽고 또 읽었다. 이 문장은 6개월 전 심리 상담사 앞에서 터져나온 말이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울 수 있었다. 법정에서도 탐정실에서도 집에서도 흘리지 못한 눈물이 그날 하얀 진료실에서 쏟아졌다. 상담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티슈박스를 밀어줬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이제 도현은 다시 일어났다. 강남 로펌으로의 복귀는 선택지가 아니었고 선택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인권 변호사로 길을 바꿨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채워졌다. 최근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사건을 맡고 있었다. 어떤 사건이든 그는 의뢰인의 눈에서 자신의 과거를 봤다. 화면을 정리하고 도현은 사무실에 불을 껐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천천히 웃음이 나왔다. 낮은 웃음. 치유의 웃음. 아직 완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숨을 쉬고 있었다. 한 달 뒤 금요일 오후. 준이와 여인이가 도현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엄마의 재혼으로 인한 변화를 알리는 편지를 직접 전하려는 심사숙고 끝의 결정이었다. 엄마는 이진호와 재결혼하기로 했다고 준이가 말했다. 도현의 손이 순간 주먹을 쥐었다. 그러나 금세 펴졌다. 아이들의 눈을 봤을 때 그는 자신의 상처를 버렸다. 그래. 그럼 행복하게 해야겠네. 아빠, 진짜 괜찮아? 10살의 여인이가 물었다. 도현은 그 작은 손을 잡았다. 응. 아빠는 괜찮아. 정말로.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다. 여전히 아팠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치유였다. 복수심이나 분노가 아닌 단지 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저녁을 함께 먹었다.
강북의 작은 국밥 가게.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과는 다른 맛이었지만 아이들은 웃으면서 밥을 먹었다. 도현도 웃었다. 밤 11시, 다시 홀로 돌아온 사무실. 도현은 창문 너머의 한강을 봤다. 야간 조명이 강물을 초록색으로 물들였다. 그는 노트북을 다시 켰다. 이번엔 다른 문장을 타이핑했다. 진실은 때론 끔찍하다. 하지만 그 끔찍함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진실 위에서 새로운 것을 지을 수 있다. 그는 화면을 바라봤다. 거짓은 이미 끝났다. 배신도 의심도 분노도 서서히 거쳐가고 있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지는 아직 몰랐지만 적어도 거짓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사무실에 불을 껐다. 저 멀리 강변공원에선 야행성 조깅러들이 달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아직도 시작 지점에 서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이미 반쯤 왔을 것이고, 누군가는 고린선에 거의 다 왔을 것이었다. 박도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더 이상 빨리 뛸 필요는 없었다. 그저 걷기만 해도 그것이 진전이었다. 거짓 없는 밤. 그 속에서 그는 마침내 숨을 쉬고 있었다.